북한 간첩 한 명이 우리나라 대선에 끼어들어서 이 판을 흔들려 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 2달 전으로 가봅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늘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남한의 지하 조직을 구축하고 또 간첩 활동을 해온 자, 중부 지역당. 어머머머머머. 야, 오. 대박이다, 야. 어떻게 여기서. 와, 충성맹세.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게 지금 대선 앞두고 무슨 일입니까? 연일 언론에서 이게 왜 선거판으로 옮겨질까요? 아니 지금 아까 보니까 진짜 막 수류탄에다가 권총에다가 막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건 약간 좀 거의 뭐 무장공비 수준 아닙니까 지금? 무장공비죠. 그들의 정확한 명칭은 이거였습니다.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 중부 지역, 충청과 강원도. 근데 이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통일하자. 그것도 적화 통일을 하자. 시한은 우리가 분단된 지 50주년이 되는 1995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금으로 따지면 MZ세대인 20, 30대의 청년층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간첩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중부 지역당이었습니다. 에이스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중부 지역당에 총책을 했고요. 북한에서 보내준 왕복 잠수함을 타고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오가면서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요? 잠수함이요? 잠수함도 그냥 잠수함이 아니라 왕복 티켓이었어요. 왔다 갔어요. 제야에서 이름 꽤나 날렸던 노동운동가였습니다. 코드명 대둔산 11호의 황인호. 일단 1980년 강원도 정선에서 탄광 노동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당시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무력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혀서 실제로 감옥살이를 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안기부에 찍혀가지고 특별한 일 없이 뭐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10년 뒤인 1990년 10월 17일 은밀하게 강화도로 황인호가 향합니다. 거기에는 북한이 준비해준 잠수함이 있었고 그 잠수함을 타고 북한에 들어갑니다. 6박 7일 동안 평양에 들어가게 됐는데 세다. 북한에서는 VIP인 거예요. 어머, 왜? 남조선에서 온 귀빈이다. 어느 정도 귀빈급이었냐면 저희 이만갑에서 했었잖아요. 문익환 목사, 임수경 대학생. 맞아. 그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평양을 다녔습니다. 뭘 했냐면 일단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고요. 그리고 김부자 찬양 기록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방점은 여기에 찍힙니다. 북한에서 직접 지령을 받았어요. 그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준비해준 또 잠수함을 타고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셔틀, 왕복 티켓. 그렇죠. 그러니까 황인호는 이렇게 해서 진짜 찐 간첩이 된 거예요. 그래요. 남한 사람인데 가서 교육도 받고 지령도 받고 잠수함 타고 완전히 애석하게도 오늘의 주인공은 황인호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우리 대선판을 흔들려던 정말 간첩은 따로 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에이스는 누굽니까? 진짜 이 사람이 오늘의 간첩 에이스입니다. 황인호를 북한으로 끌어들인 진짜 최종 보스. 황인호가 타고 갔던 반잠수정에 그 옆에 같이 동행했던 그 인물. 민중당 창당에 깊게 관여했고 무려 거액의 정치 자금까지 된 물주. 북한으로부터 직접 활동비를 공작금을 수령해서 민중당에 자금을 댔던 그녀. 여자예요? 자, 대선을 쥐고 흔들다 못해서 남북 첩보사, 어쩌면 세계 첩보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고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대선을 뒤흔든 이 여간첩의 실체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이선실. 엄청난. 오마이갓. 평범한 70대 할머니. 고위급 간부요? 서열 22대. 대박이다. 20년간 발각되지 않고 살았던 그냥- 얘기입니까? 진짜 할머니신데 그냥 동네. 아니 빛이 뭔 있어. 말이야? 끝까지 적발되지 않았던 가장 완벽한 간첩. 간첩이었죠. 할머니 간첩으로 보통 일컬어졌던 안 붙잡혔어요. 굉장히 유명한 간첩입니다. 사실 북한에서 노린 게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을 갖고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선실이라는 이 할머니는 37살 늦은 나이에 북한 군사, 정치, 간부들을 양성하는 양성소에 들어갑니다. 간첩 훈련을 받고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이듬해죠. 1963년도에 김일성한테 직접 제의서를 보내요. 근데 그 제의서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공작원이 되어서 조국 통일을 위해 이 한 몫은 바치고 싶다 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김일성은 이선실을 공작원 전문 양성 부대인 695 군부대에 입소를 시킵니다. 예, 이 695 군부대라는 것은 굉장히 북한에서 간첩 훈련 교육하는 양성소로 유명한 곳인데 적들과의 대결에서 오직 승리만을 아는 우리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높은 격설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칼 던지기 그리고 무술부터 시작해서 폭탄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법까지 배운 엘리트 간첩 코스를 그대로 발생. 저 할머니가? 네, 칼 던지기 하고 무술하고 폭탄까지 직접 만드는 믿겨지네. 거죠. 아니 그냥 손두부 정도 만드실 것 같은데. 여자가 그렇게 이곳에서 3년 정도 간첩 훈련을 받고 간첩으로 거듭난 이선실이 드디어 북악산이라는 코드네임을 부여받고 남한으로 파견되죠. 그렇게 이분의 간첩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산조아에. 반차 잘라주는 그냥 동네 할머님 같으신데 그때 이제 잠입했을 때 포착된 사진이 있습니다. 뭐야? 여기 보시면 저희가 계속 저 이선실 할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간첩이야? 너무 푸근하고 좋잖아. 근데 원래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허물어질 때 그때 파고들잖아요. 진짜 못됐다. 이선실 할머니도 그런 푸근함을 이용해서 남들의 뒤통수를 쳤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황인호 있잖아요. 예. 황인호를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황인호의 어머니에게 접근합니다. 언제 접근을 했냐? 민중당 창당식에 앞서서도 이선실이 계속 그 당의 운영 자금을 댔다고 했었잖아요. 황인호의 어머니도 민중당 창당식에 갔는데 거기서 만나요.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네. 아, 이 사람 아들이 셋인데 다 노동운동을 해서 실제로 감옥도 갔다 오고 뭐 한 아들은 서울대 다니는데 대자보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속됐어. 우리 과인데? 그럼 내가 저기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만한 수박을 들고 그 황인호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사실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나 네 아들 한 명을 양자로 삼고 싶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황인호가 있었던 거예요. 부자. 돈도 많고. 근데 우리가 마침 황인호가 안기부에 찍혀가지고 탄광 노동자로 활동했지만 그 뒤로 뭐 변변한 직업 없이 네.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버티며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십니다.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공화국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 어떤 공화국? 어떤 북한으로 가자. 고생 끝난다. 근데 당시 상황이 그랬잖아요. 황인호는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 넘어가요. 그런 꼬심에 넘어갑니다. 왜냐면 너무 인자한 할머니가 너 고생 끝났다. 북한으로 가자.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살게 된다. 너무 쉽게 넘어간 거예요. 설득감 끝에 같이 황인호 손을 잡고 반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 이선실 할머니 나이가 70이었어요. 아이고야. 대단하다.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황인호를 끝까지 완벽하게 포섭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같이 굳이 반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이 정도 되면은 안기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선실이 이 이선실인지 안기부에서 몰랐을 뿐이지 이선실 같은 간첩 엘리트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안기부에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1970년대 초반 북한의 대남 사업부의 한 간부가 한국으로 망명을 와서 네. 우리 이 공안 당국에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북한의 간첩 활동은 이렇다. 근데 그때 야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거물 간첩 그야말로 슈퍼 엘리트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찾았어요. 그 거물 슈퍼 엘리트 관첩 누구지? 누구야? 근데 털끝 하나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야. 전혀 단서도 없이 위장했구나. 완전 깨끗하게 활동을 해서 도대체 그 이선실이 이선실인지 안기부에서 전혀 몰랐어요. 모든 게 이제 미궁으로 빠지려고 있는 이 순간 네. 또다시 황인호 씨의 결정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총책이었던 할머니요. 많이 늙으셨죠. 한 번은 할머니가 소개해준 북한 간첩을 만났었거든요. 어떤 남자였는데 대방역에서 만나서 장승배기 쪽으로 같이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 근처가 전부 주택가잖아요. 그쪽을 가리키면서 우리 집이 이 근처 2층 집인데 방 하나는 가난한 모녀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억나는 말이 우리 집 앞에 방범 순찰함이 있어서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파출소에서 집집마다 붙인 순찰함이요. 경찰들이 수시로 집 앞에 오잖아요. 혹시나 들키면 어쩐지 하면서 걱정하시던데요. 제가 그 간첩한테 볼펜을 빌린 일이 있었거든요. 동네 사우나에서 개업 기념으로 준 볼펜이라고 거기에 그 대방 사우나라고 써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사는 곳도 그 대방 사우나 근처 아닐까요? 아니 근데 좁혀지긴 하는데 대방 사우나에 2층 집 모녀가 있어요. 볼펜을 돌린 적이 있는 대방 사우나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대방 사우나를 먼저 가면 되겠네. 안기부 직원들이 직접 이 장승배기 일대를 뛰면서 이번에 대방 사우나로 찾는 거예요. 고생하셨다. 그런데 대방 사우나가 안 나왔어요. 아하. 뭐야? 대신 찾은 게 하나 있었는데 대방 목욕탕이라고 쓰여진 목욕탕을 하나 찾은 거예요. 한 안기부 사우나가 직원이. 아니고. 자, 들어갔어요. 혹시 사장님 개업 때 기념품 돌리셨나요? 예. 기념품으로 혹시 볼펜 돌리셨나요? 예. 어머. 그럼 혹시 볼펜에 목욕탕이라 안 쓰고 대방 사우나라고 쓰였나요? 예. 어머. 혹시 이 볼펜인가요? 네. 네, 예스. 찾은 거예요. 그게 여기예요. 어이구야. 여기예요. 드디어 안기부가 수색을 한 끝에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이제야 찾아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대방 목욕탕을 찾았다고 우리가 막 좋아했지만 목욕탕이랑 이선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선실이 소개해준 북한 간첩이 건넸던 볼펜에 새겨진 명칭이 대방 사우나인 거지. 어쨌든 어마어마한 단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목욕탕 중심으로 이 주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발품을 팔다 보니까 할머니를 아는 것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뭐야. 그래, 이렇다니까 꼭. 이 동네에 되게 오래 살았던 30대 여성이 이 할머니 저 2층 집에 사는 할머니. 딱 집 앞에 방범 순찰함도 있고 2층에 지금 뭐 이 약간 가난한 모녀가 산다고 하고 안기부 직원은 여기다 하고 급습을 한 거예요. 팡! 자, 그럼 그 할머니 이름이 그러면 이선실 맞지요? 예? 이선실이라니요. 그 할머니는요 이선실이 아니라 일본에서 살다 오셨고 이름은 신순녀예요. 뭐냐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 진짜. 일교포라고요? 자, 이게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 지금부터 해도 1시간 더 해야 돼. 너무 복잡해. 왜 복잡할까요? 이선실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이에요. 이선실은 잡히지 않았어요. 네. 이선실은 지금 이 시점 어디 있는 겁니까? 자, 그게 잡아야지. 오늘 이야기의 가장 반전입니다. 아까 안기부가 나름 열심히 대방동 사우나 찾았죠. 찾았어요. 신순녀라는 정체도 어렵게 밝혀냈어요. 이때 안기부의 입장에서는 잡았다. 야, 신순녀만 잡으면 그냥 다 밝힐 수 있어. 야, 이번 대선 끝났어. 강원도 그런데 애석하게 신순녀 진짜 이름 이선실은 이미 2년 전에 북한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이야. 2년 전 거야? 1990년에 평양에 갔는데 양아들. 못 타고 간 줄 알아요? 또 잠수정 타고 갔어요. 또 누워갔어요? 또 누워갔어? 이 양아들이 잡힌 것도 2년이 넘고 나서 잡힌 거네. 그러니까 이미 2년 전에 간첩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 수행하고 정말로 평양으로 금이 환영해서 야. 공화국 영웅 칭호 받아서 승승장구하던 때에 우리 안기부가 대박 오마이갓.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뭐야? 놀라운 일이냐면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선실은 2년 전에 이미 한국을 떴고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선실이 2년 전에 뿌려놓은 씨앗이 나비 효과처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대단한 것이죠. 일단 이선실이 중부지역당을 만든 건 사실이고 네. 여러 사람들이 연루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 안기부에서 발표한 그 400명 명단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간첩 조직인 건 아니거든요. 아, 이건 좀 명확히 해야겠네요. 예, 아마 그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어도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명칭이 중부지역당이다 이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기부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선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러면 안 사건이 되지.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대선용 부품 공작으로 이걸 좀 부풀렸죠. 부풀렸죠. 예, 크게 부풀렸는데 그건 뭐냐면 민자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3당 야합이라고 불렀어요. 좋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보수로 가가지고 야합을 해? 그 자체가 인식이 안 좋았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큰 사건 하나 네. 딱 터지고 특히 그러면 이제 보수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이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기획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이야기할 사람이 바로 이 최인국의 아버지 최덕신인데 네. 이 최덕신의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최덕신이 함께 찍은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서워.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어디 보자. 마지막 뭐야? 아, 이거 뭐야? 와. 마지막 정이 대통령. 이승만 김일성. 김일성. 뭐야? 새 인물 옆에 계속 있죠? 그러니까요. 정체가 뭡니까? 뭐 그러니까 정말 실질자인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와 함께 사진을 찍었고 북한의 또 존엄이라고 하는 김일성, 이거 김일성하고는 사진을 함부로 찍을 수 없잖아요. 아유, 이 옆에서 사진, 숨만 쉬어도요. 자 과연 이 최덕신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최덕신은요 정말 뭐 군사, 정치, 외교, 정말 종교 다방면에 어마어마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네. 과연 이 최덕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오늘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파란만장한 인생, 그 다음에 기사회생 인생. 아. 전투 능력이 뛰어난 군인으로 출발합니다. 원래 평북 의주에서 태어났는데 해방 이후에 육사 3기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육사 교장으로 떡하니 돌아갑니다. 초고속 가능해요? 어마어마한 정치력과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거고. 사실 그가 유명한 건 이렇게 고위 공직자 혹은 국사 교장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주범. 진짜. 이 최덕신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아까 월북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월북했으니까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최덕신은 정말 골수 반공주의자입니다. 골수 반공주의.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주범이 되는 건데, 이 최덕신 이 사람이 이제 그 11사단장을 맡아요. 근데 네. 이 11사단이 어디를 관장하고 있었냐면 그 경남 지리산 일대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 지리산 일대가 어떤 곳이었냐면 이 빨치산들이 정말 격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을 진압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최덕신이었어요. 예. 근데 이때 이 엄청난 정말 이 작전이 수행되면서 이 민간인들의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거창 쪽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왜 그 빨갱이들을 도와준 혐의가 있는 사람들, 이 주민들을 다 모읍니다. 네. 한 1000여 명을 모으는데 아유, 어떡해. 이 중에서 호명을 해요. 자, 이 중에서 군인 또는 군인 가족 나와. 그다음 공무원 가족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열외를 시키는 거예요. 열외가 안 된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다 산으로 끌고 가서 정말 그 앞에다 놓고 군인들이 열을 지어서 그 앞에서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증언에 의하면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갔었나 봐요. 어머니는 그 총을 맞고 쓰러졌죠. 그 아이는 그 등 뒤에서 울고 있겠죠. 어떡해. 근데 그 아이에게 총을 겨눈 군인이 총을 거둡니다. 그리고는 총알이 아깝네? 하고 그 아이를 발로, 살아있는 아이를 발로 구덩이에, 시신 구덩이에 집어넣는 그 증언까지 나와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갔던 오, 이게 뭐예요? 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진짜 그 사진입니까? 네, 아, 이 사진을 보니까 또 감사해요.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거창 양민학사. 우리 군인이 우리 시민을 살해한 거. 아니 인원이 너무 많아. 진짜 끔찍한 체험을 한 사람은 뭐였냐면 갑자기 밤에 있는데 깜깜한데 문이 딱 열리면서 딱 되는 거야. 어느 쪽이야. 대한민국이 아니라 인공이야. 그때 대답 잘못하면 죽는 거야. 아니 그게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밥 해달라고 그러면 아니 와 총 들고 와서 밥 해달라고 밥 해줘야지. 밥 해주게 되면 또 국군이 딱 들어와서 니들 밥 해줬어? 그러니까 서로 이렇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행한 사건인데 이게 그때 이 사건은 거창에서 났고 이 비슷한 사건의 사건들이 전국에서 다 일어나요. 주범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11사단장. 지휘관이었어요. 네. 지휘관이 11사단이 그 짓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6.25 때 있은 얘기잖아요. 네. 팔치산 얘기하면. 맞습니다. 근데도 지금 불구하고 제 눈에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큰 처벌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혼자만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권력자의 옆에서 정말 입안에 혀처럼 구는 참 처세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딱 터졌을 때 최덕신 아마 운명적으로 여기서 나는 모든 게 끝났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최덕신이 계속해서 이 정보망을 가동을 합니다. 누구야 도대체? 이 혁명 주동 세력이 누구야? 대박. 6482. 근데 아까 제가 기억하는 직함. 육사 교장. 교장 선생님. 교장일 때 가르친 애들이에요. 교장일 때 가르친 애들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군사정변이 일어난 한 달 뒤 네. 박정희가 콜합니다. 진짜 라인도. 최덕신한테 외교 사절단, 친선 사절단이 되셔가지고 이 외국 순방에 나가서 우리 이 정변의 어떤 그 정당성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렇구만. 친선 사절단이면 사실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최덕신을 앉힌 거잖아요. 대표로. 당시에는 이제 5.16 쿠데타에 대한 세계의 여론이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생각해보세요. 4.19 혁명인데 민주혁명을 했는데 1년 만에 이게 뒤집어지고 군부가 통치를 한다? 독재한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일단은 중국어 잘 알죠. 동남아 잘 알죠. 근데 베트남에서 영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한번 다녀왔고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그 임무를 주는 거죠. 5.16 쿠데타의 당위성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해라, 설명을 하라. 그래서 실제로 그 일본 가고 대만 가고 그다음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그 옛날에? 인도 그리고 호주까지 가서 정말 돌아가면서 이 군사 정권에 대한 홍보를 갖다 톡톡히 하고 돌아오죠. 지난 17일 소홍내각수반은 최덕신 신임 외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최 외무부 장관은 취임 소감을 통해서 외교는 군사와 같은 것으로서 전 국민의 뒷받침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즐기지 않습니까? 군사 정권에 편승을 해서 자 이제 드디어 외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죠.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이후로도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또 맞아요. 자, 세 번째 기사회생을 합니다. 뭔데요? 육사 교장했죠. 외무부 장관도 해봤죠. 서독 대사도 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교주가 됩니다. 교주? 진짜요? 진짜.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주는 아니고 천도교의 교령으로 그래서 그게 나왔구나. 자, 지금 같은 인물 맞습니까? 같은 이유. 네, 동일 인물이에요. 진짜 파란만장하다. 중국 사람 같아. 아니, 당시 천도교인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에요. 그런데 급기야 천도교 교령의 신분으로 네. 박정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나 옛날 최덕신 아니야. 표를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기사에서 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표. 100만 표. 당시 이 천도교 교당이 굉장히 낡은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인 천도교는 이것. 예를 들면 천주교는 명동성당. 이 뜻이 천도교는 이것. 이게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를 딱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니 우리 100만 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네. 상징적인 건물 좀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라고 신전을 얘기를 한 세워달라. 거예요. 네. 네. 이때 박정희의 반응. 오케이. 오케이요? 오케이. 우리 지금 새마을 운동 막 하고 있으니 어려운. 오케이 했어요, 진짜. 너 뭐 필요해? 2억 융자? 오케이. 2억? 건축가? 오케이. 50만 차관 알선? 오케이. 다 오케이를 해주는 거예요. 왜? 빡빡 밀어주는 거죠. 이 결과 제7대 대통령 선거가 1971년 4월 27일로 다가오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앞에는 정서로 어떤 대권의 공동체가 했다면 확고한 규범을 따라 안 됩니다. 이 드라마 같은 게 71년 대선의 결과가 이 김대중과 박정희에 붙는데 표차가 100만 표예요. 어머, 정말요? 진짜로요? 예. 백 100만 표 몰아줬어요. 최덕신이 다 박정희를 찾아갑니다. 안 만나주네. 안 만나주네. 진짜요? 그러니까. 안 만나주지. 당신 아, 이것도 뭐냐? 문전박대야? 최덕신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참모가 얘기를 하잖아요. 최덕신 그 사람은 내가 이미 많이 도와줬는데 너 하나 지어줬어. 건물.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선거 전에 했던 약속의 시치미를 딱 뗀 거예요. 아하. 근데 보세요. 뭔 약속? 최덕신 입장에서는 50만 달러 차관 받아야 되고 2억 융자도 받아야 되고 이거 다 해결해야 돼요. 이것만 믿고 건물을 15층짜리 쫙 올렸는데 안 해줬어?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박정희가 안 해준 거예요. 빌려준 거였잖아. 그 차관이랑 그거 안 해주기로 했잖아. 못 받게 됐습니다. 어머.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줬어요. 멘붕이야. 호사구팽이죠. 네가 나를 배신했으면 나도 너를 배신한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바로 어디로 가냐? 도쿄로 가요. 도쿄로? 도쿄로 가요. 왜? 1977년 그 이름도 유명한 도쿄 성명을 낭독을 하는데 도쿄 성명. 도쿄에서 딱 성명을 발표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민족 말살 정책과 매국적인 군사 파쇼 정책을 규탄한다. 와. 세게 나와. 그러니까 나는 다시는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않겠다.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해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월북이 기사 진행됩니다. 회생이야. 네 번째가. 네. 자, 미국에 있는 이 최덕신한테 이 북한에서요 통일 토론 초청장을 보냅니다. 통일 토론 초청장. 그래서 76년도에 드디어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 78년도에 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매년 자기 아내와 함께 같이 들어갑니다. 이러기를 무려 10년 동안 반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포섭 작전을 했던 거예요. 우리한테 오십시오. 뭐 이렇게 직접적인 것보다도 그냥 자꾸 왔을 때마다 보여주는 거죠. 이 김일성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이 빨갱이 때려잡던 장군 최덕신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끊임없이 엄청난 대접을 해주면서 엄청난 그냥 쫙 풀어주니까 마음이 놓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감동까지 받은 거예요. 10년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반공주의자지만 나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버린 거죠. 네. 아니 어떻게 보면 박정희한테 팽 당한 다음에 김일성이 거두어 준 거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그 86년도에 월북을 했냐? 미국에 살면 되지.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미국으로 갈 때 돈이 없었어. 네. 그 뭐 지인들 증언에 따르면 당시 미주 사회에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 군데 도움을 받으면서 모터인이라고 하룻밤 10달러짜리 10,000원짜리 숙소에서 자고 고생을 했거든요. 결정적으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한국에서 건너간 이민자들은 타도 박정희 이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80년대가 들어가면서 미주 사회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 손에 손 잡고 올림픽 손 잡고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과 이제 88 올림픽이 이제 홍보가 되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 이제 국뽕이 차오르는 거예요, 교민 사회도.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나라를 욕하십니까? 이런 분위기에 돈도 없겠다. 약간 교민 사회에서 왕따도 당했겠다. 그렇지. 가자. 이렇게 결론에 내린 거죠, 솔직히. 와, 진짜. 그래서 이제 최덕신이 북으로 가서 김일성의 은총을 이렇게 받아 안으니까 뭐라든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북에 가서 책을 또 하나 씁니다. 김일성, 그이는 한올림. 하늘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동학에서 말하는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학은 범신론적 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신이에요. 물론 이제 동학은 진짜 유연하다. 그러니까 이 책까지 쓰면서 김일성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 네. 그래. 그런데 사실은 북한에 가서 대우는 정말 잘 받았어. 벤츠 줬죠. 벤츠 380 줬죠. 이 사람한테 부총리급 대우를 해줬죠. 어이구. 집 줬죠. 그다음에 요리사 줬죠. 청소부 줬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생활 청하라면 당생활 청하고 만세 부르라면 만세 부르고 이러면서 살라고 한 사람은 가물마치상 나고니까 왜 다 먹여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런데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 그 어떤 자유도 없어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야. 자 이렇게 북한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89년 최덕신은 사망합니다. 올림픽 이후에 죽었네. 그러네요. 김일성은 국가장으로 장례까지 치러주었고요. 애국 열사릉에 묻히면서 마지막까지 특급 대우를 받게 됩니다. 잠깐 지나갔지만 거창 양민학살에 관련돼서는 정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꼭 기억해야 될 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68년입니다. 68. 1968년 1월 21일. 우린 이걸 121 사태라고 이야기하는데 북한에서 31명의 무장군이 김신조가 이 청와대 300m 앞까지 밀고 내려왔던 사건. 우리 31명의 임무는 저 박정희 좋아야 될 임무.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일이 이틀 뒤에 벌어집니다. 1월 23일 북한이요 동해상에서 미국 후에블로를 납치해 갑니다. 이틀 뒤에. 이래갖고 미국과 북한의 전면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일촉즉발의 긴장감. 그리고 좀 더 지나서 1968년 11월 달에는요. 울진 무장 간첩 침투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주 때로 내려왔어요. 맞아요. 120명 정도가 맞아요. 때로 내려와서 이 과정에서 왜 이승보 어린이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 사건도 이때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 이 긴장관계 장난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지는 반공. 이 시기에 가장 큰 건세를 떨친 기관이 있습니다. 뭐 이거 모르면은 간첩이죠. 네, 그렇죠. 간첩이도 잘 알겠구나. 그렇죠. 자 바로 중앙정보부입니다. 네. 바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중앙정보부. 엄청난 기관이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 박정희 정부의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했던 중정부장. 오늘의 어떤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권력이 막 보이네요. 실은 제가 지난 5월 초 박 대통령 가까이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이었죠, 이번에 이때. 살아왔다. 충격이다. 와. 나는 이동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이는 85이고 71년 말부터 남북 간에 좀 비밀 대화 통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도 이제 거기에 투입이 돼서 이우락 씨의 아주 측근 남북 대화 관계 참모로 이우락 씨를 도와서 그때부터 이제 이우락 씨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됐죠. 그래서 이제 71년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이 시작됐어요. 했는데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의제가 합의가 안 돼. 의제가 대책회의를 하는데 이우락 부장이 느닷없이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갔다 와야 마무리가 될 텐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도 없지 않냐. 남쪽에서 중앙정보부장이 나갈 테니까 북쪽에서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이 나와라. 노동당. 그래서 5월 달에 이우락 씨가 비밀리에 평양을 갔고 결국 중정부장 이우락의 평양 행이 이렇게 성사가 된 거네요. 나 근데 걱정은 그거지. 이렇게 북한에 발 들이면 잘못하면 볼모로 잡혀가지고 이상한 상황 만드는 거 북한 잘하잖아. 선수예요. 그래놓고 한 2달 묶어놨다 보내버리는 거면 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왜냐면 우리는 이제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린 감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했다. 와. 자,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요, 사람이 정신 속에 있는 모습하고 말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다가 중앙정보부장이에요. 그렇지, 중요한 정보를. 우리나라 중요한 기밀이라는 기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설된다면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손해잖아요. 굉장히 이거 위험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부릅니다.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굉장히 그 당시 굉장히 긴장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임무복을 다 들어요. 어떻게 준비했으며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넌지시 한마디 탁 묻죠. 자네 떠날 준비는 됐나? 청산가리 준비했습니다, 각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 어떡해. 중앙정보부의 수장 이우락 부장은요 1972년 5월 2일 드디어 북한 땅을 밟게 됩니다. 과연 그는 저 다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부장 선생을 만나서 이렇게 나란히 앉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우락은 김영주를 상대로 회담도 하고 만찬에서 함께 어울리며 김영주의 의중을 떠보았습니다. 이 부장을 깨우시오. 아니 이 아심한테 어디 가려는 거야? 하여방 깨우시오. 어디를 이 밤중에 데려간 걸까?
청산가리? 야, 와, 얼마나 떨렸을까. 누구야? 이 시간에 대박이다. 이 시간에 와. 야, 아니 진짜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와.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북한이 이렇게 납치하듯이 이렇게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우락 입장에서는 이 완벽한 납치가 되는 거예요. 그 야심한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옷 갈아입으라 그러고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떤 의문의 남자가 와가지고 자신을 지금 데리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차를 태웠는데 어디로 가나 봤더니 자꾸 산속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40분이나. 그러니까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 죽어야 되나? 지금 청산가리 먹어야 되나? 아마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그 의문의 남자가 자꾸 이우락 부장이 이제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기사한테 부장 선생 추운가 보다. 난방 넣으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우락의 어떤 그 심리 상태는 밑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게 해치려고 그랬나 별 생각 다 들 것 같아요. 설명도 없이 그냥. 그럼요. 그러니까 더 겁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일부러? 이후락 부장이 의문의 남자에게 죽일 거면 술이나 한 잔 주시오 했다고. 어머. 아, 떠보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그 의문의 남자가 죽을 사람이 무슨 술이냐고 거절을 했다. 라고. 자, 북한에 의해서 납치가 되듯 한밤중에 김일성과 만났던 이우락 부장. 이 두 사람은 이 만남 이후에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화기애애했지만 성과 남는 무슨 대화가 있었느냐. 그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서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그렇죠. 예. 야, 이거 사실 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68년도에 김신조 내려오고 무장공비에 침투하고 뭐 결과적으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번호 생기고 예비군제도 생기고 박정희 대통령 뭐 북한이라면 치를 떨 사람인데 애초부터 이우락 부장 갈 때부터 일단은 회의적인 시선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확하게 허지웅 작가님 보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안 믿었어요, 애초에. 그리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김일성은 믿을 수가 없어. 라며 정작 너무 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불신, 김일성에 대한 불신을 그때 당시에도 드러냈어요. 그렇구만. 어쨌든 김일성을 안 믿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왜 이런 합의서를 만들고 이런 성명을 인정하는 척 했느냐.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예. 남북 공동 성명이 있고 나서 106일 뒤에 현대사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1972년 7월 4일 그리고 106일이 지난 72년 10월 17일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바로 10월 유신이라는 겁니다. 10월 유신. 네. 10월 유신. 네. 특별 선언.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우리의 모든 제재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유신적인 국회 해산. 국회로 해서. (10월) 유신 특별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유신 체제 내용을 좀 한번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삼권 분립. 이건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 서로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능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유신은 이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밀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통령이 사법부의 법관을 임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입법부의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마저 주어져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그냥 다 틀어주고 있는 어찌 보면 조선의 왕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 3분의 1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입법 기능을 완전히 그 행정부 대통령이 그냥 틀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 3분의 1은 이미 자신의 어떤 여당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나머지만 성공하는 거죠. 지명을 해요. 대통령이 딱딱딱딱딱딱 지명을 하면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또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맡기면 거기서 찬반 투표를 하는데 얘들이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찬반이 아니라 통째로 딱 가지고 찬성 반대. 어머. 100% 찬성이지. 북한이네. 딱 북한이란데요, 글쎄. 그러니까 선거가 아닌 거야. 박정희 찬반 투표를 하는데 박정희가 그때 그냥 99.9%. 와. 그러니까 0.1%를 왜냐? 박정희 한자를 잘못 써서. 아니 그러면 그때 투표 네. 투표 옛날에 사진에서 본 것 같은데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막 모여가지고 갖고 막 그랬던 거 장충체육관. 그렇지. 이제부터 이제 그 유명한 체육관 대통령이 그렇지. 등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있긴 있어요. 6년입니다. 예. 근데 이 6년이 의미가 없는 게 이러네. 통일주체 국민회의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뽑는데 이 대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대통령 임기 6년은 의미가 없고요. 종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종신 체제를 구축해낸 것이 바로 유신 헌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7.3 안보 공동 성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명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얻었고요. 북한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똑같이 얻을 게 있어야 정말 꼴보기 싫어도 손을 내밀어서 같이 박수를 칠 수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북한도 얻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 않았나. 이란이 아니다. 60년대 말까지 북한은 소위 그 8월 정파라고 하는 김일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파 세력들이 계속 나왔고, 이걸 당대 등을 통해서 계속 김일성은 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일당 독재가 아니었죠. 아니었죠. 예. 아, 그 전에는 조금 약간 다른 세력도 아유, 있었어요. 그럼요. 예. 김일성은 70년대 들어서면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네. 요거 딱 끝나고 한국에서 막 유신법 나간 즈음에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갑자기 북한에서 우뚜바라는 비행기가 평양시 항공에 뜨더라고요. 너무 낮게 떠서 저거 왜 저러니 했는데 띠라를 뿌렸어요. 허회를 뿌렸어요. 띠라. 허회. 비행길로. 헌법 개정, 김일성 주석제. 그래서 김일성 주석을 북한도 선고했다 그러면서 98.9% 기억나야지. 98.9% 똑같네. 김일성 주석 똑같이 이용했네. 한민족이니까. 찬성. 더 세.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물어봤어요. 그 찬성이라는 건 투표를 했다는 얘기네. 예, 투표. 그래서 왜 100% 아니냐 하니까 그 나머지 0.몇 %는 못 받아 나간 사람들, 뭐 아파 있는 사람들, 해외에 나간 사람들, 우리는 100%다. 뭐 이런 기억이 나는데 여태 김일성을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70년대에 주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석이란 말이 이때 나온 거죠. 비슷한 거구나. 시기가 비슷한 게 아니라 날짜가 같은 날 발표됐어요. 예, 같은 날. 10월 유신과 조선 사회주의 헌법인가요? 같은 날 공표됐어요. 와. 이유라기 그러면 이유. 네. 어떻게 좀 됐어요? 자, 지금 우리 이야기를 쫙 했잖아요.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10월 유신. 이 총 감독이 누구였죠? 이우락이요. 이우락이었잖아요. 야, 그럼 이제 이우락의 이 어깨의 힘은 뭐 엄청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우락은 최고 권력의 그 다음 2인자로서 지금 군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이제 이우락한테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자, 유신체제 그 다음에 윤필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우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윤필용? 네. 군인. 그 유명한 윤필용. 예. 형님. 이 다음은 이제 형님 아니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음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형님 아닙니까? 이런 얘기 이게 돌고 말은 돕니다. 돌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귀에 들어간 거예요. 어떡하니. 이제 지들이 하려고 하던데요. 박정희 시대에 2인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바로 중정에서 해임됩니다. 어머. 이게 바로 이우락의 마지막입니다.